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기다렸다는 듯이 또 보란 듯이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임명했습니다. 임명 발표도 우리는 미처 못 들었는데 이진숙 후보자는 과천 정부청사로 출근했습니다. 발걸음이 무척 바빠 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윤 대통령은 오늘 또 한 명의 방통위원도 임명했습니다. 이제 방통위는 다시 2인 체제가 됐고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둘이서 안건 올리고 의결하고 그렇게 할 겁니다. 가장 먼저 KBS와 MBC 이사진 선임안을 의결하겠지요. 국회가 방송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면 방송 장악 의도라고 비난하면서 거부권을 행사했는데 위헌적일 수 있는 2인 체제 운영을 하면서 방송 장악 의도 없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국민들 힘 빼기에 골몰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생방송 백운계 정치 1번지 출발합니다. 네, 오늘이 7월 31일, 7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8월에는 우리 정어리 TV가 여의도 시대 열게 되지요. 아침에도 댓글로 응원해 주시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신데요. 감사드립니다. 상강뜰님께서 여의도 시대 개막 축하드립니다. 어려운 상황이 마음에 걸리고 안쓰럽기도 하지만 앵커님 곁에는 수많은 정어리원이 있으니까 힘 많이 내십시오. 그러면서 슈퍼챗도 보내주셨는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에슬라님 3달 5일 기대됩니다. 축하합니다. 정어리TV 1000만 구독까지 아니 3000만 구독까지 함께할 구독자입니다. 끝까지 함께하면서 응원합니다 하셨고요. TV고님 지난번에 탄핵열차 차차차 챌린지 멋있게 해주셨죠. 스튜디오 이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새로운 공간에서 시작하는 이 순간이 정어리의 열정을 한층 더 끌어올리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이 새로운 장소가 혁신적인 아이디어의 산실이 되고 멋진 작품들이 탄생하는 곳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축하 메시지 전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어제 제가 한 분 댓글을 읽어드리려고 했는데 잊어버렸어요. 안덕규님 8월 달에 40년 만에 대학을 졸업합니다. 축하해 주세요. 드디어 졸업 정치 1번지 화이팅입니다. 그러셨는데 안덕규님 40년 만에 대학 졸업하는 사연이 뭘까 궁금한데요. 언제 기회가 있으면 한번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7월 31일 7월의 마지막 날 함께하실 세 분 패널 소개합니다. 김유정 전 민주당 의원님, 김종욱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님, 신인규 정당 바로 세우기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까 대기 영상에 착한 악마님께서 만들어 보내주신 영상을 보니까 우리 정어리 TV 처음 시작부터 쭉 이렇게 보여주면서 여의도 시대 축하한다는 것을 만들어서 보내주셨는데 우리 세 분 다 출발할 때부터 함께했던 분들이잖아요. 느낌이 좀 남달랐어요.
앞부분 한번 우리 한번 같이 보면서 지난 날을 한번 돌아볼까요? 네, 한 번만 다시 보여주십시오. 새로운 터전으로 가는 길 변화의 시간이 다가오네 익숙한 곳을 떠날 다짐만 저번의 TV에 새로운 꿈을 펼치리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힘차게 앞으로 나아가자 더 큰 미래를 향해 우리 함께 힘을 모아 저번의 TV의 새로운 시작 저너리들이 함께 만들어가리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이 길을 함께 걸어가자 예, 정들었는데 지금 보니까 참 단칸방에서 살던 막 그런 시간이 느껴지네요. 그러니까요. 저희가 작년 12월 20일 날 예, 시간도 제대로 못 맞춰가지고 오후 5시에 저희가 첫 방을 내보냈던가요? 뭐 하여튼 그랬죠. 신은기 변호사도 그때 함께 했었죠. 네, 그래서 7개월 보름 만에 이제 마포 시대를 접고 여의도 시대를 열게 될 텐데 다음 주부터 만감이 교차하고요. 그동안에 막 이 커튼도 너무 어둡다, 뭐 여러 의견들 주셨잖아요. 그리고 이 테이블 옆으로 또 다리가 보인다, 이거 막아달라라는 의견부터 정어리언님들 모두가 정말 내일처럼 여러 가지 충고도 해주시고 의견도 주시고 했던 시간들이 정말 파노라마처럼 스쳐가는데요. 여의도 시대를 맞이해서 날로 더 발전하고 우리 또 정어리언님들 더 늘어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신은기 대표님도 첫 방송 함께 했는데 기억이 나시죠? 정말 시간이 금방 간 느낌이고요. 아마 그 사이 동안에 이제 정어리 TV가 이제 45만 명에 예. 육박하는 많은 분들이 오셨고, 저는 이 자리에서 또 공교롭게도 우리 요 멤버로 지난 2월 14일에 이채양 명주도 여기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네. 문제를 발굴까지는 했는데 이제 해결의 일이 남았다. 그건 이제 우리가 마포 시대를 지나서 여의도 시대에 가서 해결까지 꼭 완수하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저는 요즘에 뉴미디어 시대가 지금 도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 우리 정어리 TV가 저는 가장 앞서서 나갈 거라고 저는 믿고요. 하늘이 무너져도 우리가 솟아날 구멍이 있는데 오늘 지구가 멸망하더라도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는 심정으로 우리 정어리 TV를 좀 많이 좀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여의도로 스튜디오를 옮기게 되면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스튜디오보다 훨씬 넓습니다. 2배 이상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이제 여의도에 스튜디오 마련하는 것은 더 좋은 스튜디오에서 더 좋은 방송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지만 또 하나는 이제 이곳을 저희가 빌려서 쓰다 보니까 새로운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해드리고 싶어도 참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스튜디오가 생기니까 새로운 프로그램도 만들 수 있고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지점들이 더 많이 늘어날 겁니다. 김종훈 형님도 기대 많이 해주세요. 예, 뭐 저는 여의도 쪽은 잘 알아서 옛날부터 많이 다녀서 여기 지점으로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왜냐하면 전 여기 지하철 내려서 걸어올 때 이 길이 참 좋았어요. 네. 걸어오는 길이 너무 좋아서 또 아늑하고 좋고 그다음에 이렇게 또 작은 집에서 계속 이제 성장하는 거잖아요. 아쉽긴 합니다만 그래도 뭐 제가 볼 때는 소위 뉴 미디어가 기존 레거시 미디어를 새롭게 극복해내는 장소로서 여의도만큼 좋은 장소는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잘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전 좀 여기 좀 남아서 좀 가끔 왔으면 좋겠다. 여기 접수하시죠. 이 길이 너무 좋아요. 가끔 소풍을 일로 한 번씩 와야겠네요. 아까 그 영상 볼 때 10만 돌파 막 이렇게 빵빠리 울리는 것도 있었는데 벌써 그 10만 돌파의 감격을 넘어서서 우리가 50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오늘 새롭게 또 정기회원 가입해 주신 분들이 많이 계시네요. 유은희님, 안이모님, 한구루님 환영합니다. 감사드리고요.
멀도 요원님, 점점님은 팬카페에 또 회원 가입해 주셨는데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오늘 기어이 이진숙 방통위원장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했는데요. 아직 임명장은 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임명 소식 우리가 듣기도 전에 방통위원회 출근을 했더군요. 11시 지금 이제 취임식을 하고 있을 것 같은데 출근길에 기자들 만나서 했던 얘기를 잠깐 들어볼까요? 네, 반갑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네. 오늘 앞서서 시급한 현안으로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꼽으셨는데요. 오늘 임명되신다면 전체 회의를 여실 계획도 있으십니까? 예, 앞으로 계획은 잠시 있다가 취임식이 있거든요. 그때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수고 많습니다. 표정이 좋습니다. 김유정 의원님. 좀 전까지 희망에 찬 여의도 시대를 얘기하다가 정어리 TV에 갑자기 이준석 임명된 모습을 보니까 숨이 턱 막히는 그런 기분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저희 대기실에서 제가 아침에 오자마자 이제 임명 했단 얘기,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지명 이런 얘기하면서 숨이 너무 막히고 입이 아프다 그런 말씀 드렸는데 그래도 우리가 지치기를 바라는 게 저들일 테니까 늘 우리가 얘기했듯이 지치지 말고 힘내서 가야죠. 그런데 오늘 오후에 이제 곧바로 회의 열어서 공영방송 이사진 그 절차 방통위 부위원장이 혼자 했던 것들 그거 이제 오늘 2명을 동시에 임명을 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5인 합의제 기구인데 2명으로 여태껏 불법적인 일들을 해왔는데 다시 원상복귀로 2명을 만들어서 오늘 오후에 이제 의결을 하겠다는 거니까 결국에는 윤석열 대통령 마음대로 지금 계획했던 대로 또 가고 있는 거죠. 김종우 원장님, 야당이 지금 탄핵을 공언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네. 그런데 오늘 이진숙 방통위원장 또 한 명의 상임위원 임명한 것은 일단 너네들 언제 날아가든지 간에 지금 빨리 이거 해놔라.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이미 그런 역할을 맡고 이진숙이라는 인물이 등장한 것 같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좀 답답한 건 이 매우 극우적인 인물이라는 걸 확인했지 않습니까? 근데 김문수 고용부 장관도 그래서 1번 따라하는 건가? 극우 내각을 구성하려고 하는 거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YTN 민영화부터 시작된 거죠. YTN을 민영화시킬 때부터 종착역은 MBC를 완벽하게 파괴하는 공작을 하는 건데 그 공작에 가장 적합한 사람이 누군가? 이진숙이라는 인물은 이미 2013년도에도 MBC를 민영화시키기 위한 기획을 갖다가 다 짰던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이진숙 이 사람이 소위 탄핵받기 전까지 방문진 이사 다 선임하고 사장까지 갈 가능성은 없겠습니다만 MBC 사장까지 갈 가능성은 없겠습니다만 또 일각에서는 얘기가 나오는 게 MBC 사장으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도 나오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사진 구성하고 그다음 자기가 MBC 사장으로 갈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상황은 MBC의 미래가 어떤 미래로 갈 것인지 또 얼마나 처절한 싸움이 벌어질 건지 그리고 그 의도는 대통령이 끝까지 자기의 임기를 마치기 위해서 방송을 완벽하게 장악하겠다는 의도가 저는 이진숙 임명에서 명확히 드러났기 때문에요. 싸울 밖에 도리가 없다 이런 상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신인규 변호사님,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방송통신위원회가 5명 합의제로 운영이 되게끔 돼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방송의 독립성, 공정성 그리고 균형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5명인데 여권 추천이 3명, 야권 추천이 2명인데 대통령이 2명을 지명할 수 있게 돼 있지요. 그래서 대통령이 2명 지명하고 그냥 그걸로 회의 열고 의결하고 그러면 이건 완전히 그 기구의 설립 목적에 반하는 짓으로 저는 여겨지는데 법적으로 문제 없습니까? 당연히 문제가 있고 이게 지금 방통위원회는 행정부 소속 기관입니다만은
독임제 기구가 아니고 협의체 기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5명의 구성원들을 데려다가 결국에는 여야가 균형 있게 모여가지고 방송에 대해서 이제 정책을 심사하는 곳인데, 방통위법에도 방송의 자유라는 개념, 그리고 공익성, 공공성에 대한 개념, 그리고 방송의 독립성이라는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1조에. 근데 이게 지금 다 싸그리 무너졌기 때문에 저는 제가 최근에 양궁 경기 참 재밌게 보고 감동 많이 느꼈는데요. 양궁 선수들이 그 10점 관역에 꽂아넣기 위해서 얼마나 치열하게 고뇌하고 관역을 응시하면서 한 발 한 발 쏩니까? 손에 벌이 와도 쏘죠. 그렇죠. 근데 저는 대통령이라고 하면은 어떻게든 10점 안에 넣는, 뭐 9점이 나오고 8점 쏠 수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10점 안에 관역을 쏘려는 치열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윤석열 대통령 보면은 그냥 음주한 다음에 관역이 아니라 그냥 하늘에다가 활을 쏘고 있는 이런 식의 국정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럼 그 자리에 뭐더러 하루라도 더 앉아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민주주의를 파괴하기 위해서 국가기관의 구성이라는 것을 무너뜨리고 있고, 결국에는 방송장악을 통해 가지고 완전히 지금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말살하고 있다. 전 이렇게 보고요. 이런 식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잘못된 작용을 계속하면 할수록 반작용이 따라 나오는 거거든요. 전 이런 식의 민주주의 파괴, 헌법 유린에 대해서는 반드시 저는 그 후과를 치를 것이고, 이진숙 위원장도 뭐 오늘은 표정이 되게 좋은데요. 저 표정이 나중에 제 가운데에서 통곡할 날이 저는 멀지 않았다. 저 그렇게 봅니다. 모란님께서도요, 막무가내로 밀어붙여서 국민들 자포자기하게 만들려고 천만에 작용이 크면 반작용은 몇십 배 클 것이다. 우리는 안 지친다. 그런 글을 주셨는데, 이제 김유정 의원님, 일단 이렇게 위헌적으로 운영을 하면 또 이제 민주당이 그걸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탄핵을 할 거잖아요. 네. 탄핵하겠죠? 해야죠. 하는데 이미 오늘 오후에 지금 2명이 앉아서 회의를 해서 이거를 의결을 해버리면, 특히 이제 박문진 이사진이 9명이 정원인데 여권 추천목 6명에 대해서만 의결을 해도 박문진 이사회에 이게 회의가 진행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6명만 일단 의결을 하겠다는 게 목표예요, 이진숙의. 그래서 오늘 이거를 의결을 해버리면 저희가 이제 아무리 탄핵안을 빨리 발의를 해도 본회의 포결까지 24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이미 지금 어려운 상황이 돼버렸기 때문에 오늘 의결을 통해서 마지막 방송 장악, 언론 장악의 이제 완결편, 완성, 활용 점점을 하겠다라는 것이 이제 오늘의 목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진숙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사흘 천하가 될 텐데, 그러더라도 이동관, 김홍일에 이어서 그렇게 해서 완결을 짓겠다라는 것이 윤 대통령의 최종 목표였기 때문에, 어찌됐거나 그게 단기적 목표라면 그거는 오늘 오후에 이루게 되는 셈이 돼버리겠죠. 그래도 또 야권은 이준석 탄핵안을 발의해서 또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응징할 방법을 찾아야겠죠. 이대로 주저앉을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일웅님께서요, 정부 산하 기관장 자리가 일회용으로 사용되는 것 같습니다. 이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참 어이가 없습니다. 그러셨는데요. 정말로 어이가 없습니다. 아니, 김정 원장님, 네. 일회용으로 쓰면 되겠습니까? 장관급을.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데. 근데 그걸 뻔히 알면서 이런 짓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데, 이렇게 안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면 몰라도 야당하고 대화 한 번도 하지 않고 할 테면 해봐. 뭐 이런 식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뭐 아시겠습니다만 야당이랑 대화할 생각 자체가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제가 그런 바람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이게 전형적인 20세기에는 극우 파시스트들의 행위였었고요. 최근에는 21세기에는 극우 파퓰리스트 이 독재자들이 하는 가장 중요한 방식이 방송과 언론을 장악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송과 언론의 펜과 입을 막으면 자기가 추구하고자 하는 모든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도 다 행할 수 있다라고 판단하는 거고, 그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 방송을 파괴해봤던 사람들. 그러니까 좀 이동관이라는 사람을 맨 처음에 했었었고, 이동관의 파괴가 너무 컸기 때문에 그다음에 법률가인 소위 김홍일이라는 사람을 집어넣었다가, 이제 그 다음에 지금은 MBC를 파괴했었고, 소위 가장 극우적인 발상을 가지고 대통령에게 충성할 수 있는 인물을 여기다 꽂아놓은 측면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요. 또 많은 분들은
또 탄핵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야당이 할 수 있는 권한이요. 탄핵밖에 없어요. 이런 상황에서 수사권이 있습니까? 기소권이 있습니까? 그다음에 거기에 뭐 예를 들면 국정조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여당이 계속 반대하게 되면 시간만 늦을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헌법상 그다음에 국회법상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야당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식은 저희 탄핵이라는 것과 국민 여론의 호소에서 정권의 그 정당성 기반을 허물어뜨리는 이 두 가지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뒤에 부분들, 그러니까 국민들을 통해서 어떤 정당성을 넘어뜨리는 것들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야당 입장에서는 일단 탄핵을 통해서 어떤 형태로든지 현 정권의 잘못된 인사 그리고 방송 장악 의도에 대해서 어떤 정확하게 예를 들면 공격을 할 수밖에 없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어서 뭐 시청자 여러분들 지켜보시면 답답해 죽겠다고 말씀하시겠습니다만 실제 할 수 있는 방법이 또 이거밖에 없다는 것이 또 현실입니다. 근데 저는 아까 앵커님께서 이제 법적 조치를 아까 질문을 예. 주셨었는데 제가 참 법률가지만은 법적인 얘기하기가 참 힘든 게요. 아니 행정부의 수반인 윤석열 대통령은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법을 작심하고 어겨버리니까 이게 사법부를 통한 사후 통제가 상당히 어려울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행정부가 법을 어긴다라는 건 우리가 상정할 수 없는 일이고요. 법을 어길 때는 국회가 나서가지고 그 공직자를 퇴출시키는 이 탄핵이라는 권한을 통해서 제어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도 뭐 이진수 위원장이 들어가서 뭐 의결을 여러 가지 할 텐데요. 거기에 대해서 뭐 가처분을 한다든지 뭐 아니면은 방통위원장에 대해서 뭐 탄핵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우리가 법률적인 조치들을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이게 사법부의 판단은 이미 다 일이 벌어지고 나서 사후에 수습하는 과정이기도 하고 굉장히 그 행정부의 독주를 막기에는 매우 어려운 그런 현실적인 여건이 있어서 참 답답한데 저는 분명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방통위법 1조에 나오는 방송의 독립성을 어긴 건 너무나도 명확하거든요. 지금 여기에 들어간 이동관 위원장이나 김홍일 위원장 그리고 이진숙 위원장까지도 방통위원장의 임기 3년을 지키려고 지금 들어간 사람 없습니다. 다 도망가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법률 위반을 하는 행정권 운용에 대해서 이제는 그 대통령에 대해서 헌법 위반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 전 그것이 우리 헌법이 상정한 마지막 보루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게 방통위 건 아닌데요. 오늘 한국일보 기사를 보니까 둘이 많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 윤석열 대통령하고 한동훈 당대표하고 기사가 그런 거예요. 한 대표가 알아서 하시라. 당직 개편 얘기예요. 아니 신인 당대표가 대통령한테 가서 당직 개편을 물어본 것도 문제고 물어봤다고 당대표가 알아서 하시라고 얘기하는 것도 웃겨요. 그러니까 대통령 혼자서 모든 걸 다 하는 거예요. 방송도 장악하고 당도 장악하고 시민단체도 작살내고 노조도 부시고 이게 그야말로 극단적인 독재자들이 해왔던 행태거든요. 와, 저는 이제 이런 기사를 보면서 또 거기다가 그 김문수라는 또 장관을 보면서 야, 이 대통령이 진짜 가도 진짜 막 가는구나. 그러니까 전혀 국민들을 두려워하지 않는구나. 자기 입으로 얘기했던 5년밖에 안 되는 임기 5년밖에 안 되는 사람이 저는 이 정도 작정을 했다면 본인 말대로 탄핵을 각오한 것 같아요. 그래, 나 탄핵해봐. 난 내 길 갈 거야. 이러지 않고서는 이 대통령의 행태, 인사 이런 것들을 이해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지금 상태를 보면. 그러지 않아도 지금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 지명한 것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했는데 속보가 떴네요. 2시에 박문진 그거 이사 의견 2시에 한대요. 전체 회의를. 빨리도 한다. 그러니까 두 명을 11시에 전체 회의라고 부를 수 있나요? 11시에 취임식하고 2시에 의결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원 포인트. 그리고 일회용, 내일 탄핵되고. 네, 근데 일회용 그 자체가 방통위원장이네요. 방송 장악을 위한 대통령과의 어떻게 보면 팀플레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방송 장악의 의도라는 걸 본인들 스스로 반증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반드시 탄핵시켜야 됩니다. 만약에 지금 저도 그거 궁금했는데 호사님이 질문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2명으로 결정하는 게 위법이라면 직무정지 가처분 같은 건 할 수 없나요? 가처분해도 뭐 오늘 해버릴 거고 이거 법안의 효력은 어떻게 통과한 의결안의 효력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이게요. 저도 법의 미비도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법의 미비에 대해서 사법부가 해석을 한 게 이제 우리가 판례라고 하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시대를 우리가 처음 겪기 때문에 선례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저도 이제 법률적 해석으로서 당연히 위법무효의 상태에서 결정한 것들 다 위법으로 처리를 해야 되는데 윤석열 대통령 시대를 정리하면서 아마 전 수많은 판례들이 쏟아져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근데 이게 왜 문제냐면요. 방통위가 이런 사안 때문에 실제로 예를 들어 다 그 법무법인들한테 물어본 게 있어요. 뭐 2.3일 체제에 뭐가 문제가 있냐. 다 문제가 있다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방통위 스스로 지금 하는 행위와 관련해서 법무법인에, 그러니까 이게 처음 실행된 거니까 이런 사례와 관련해서 다 물어봤는데 문제가 많다고 다 얘기했는데 자기들 스스로 물어봐 놓고 문제가 많다는 행위들을 지금 자기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에 대해서 이런 사례가 지금까지 없었기 때문에 사법부가 어떤 판단을 할지 모를 뿐인 겁니다만, 저는 이건 방통위 체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대통령까지도 제가 볼 때는 탄핵 사유 중에 하나라고 보는 거예요.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법률을 위반하게 강제한 측면들이 분명히 있는 거잖아요. 인사권을 통해서. 저는 뭐 차곡차곡 쌓였는데 이제 문제는 2년 2개월 내내 쌓였다는 얘기만 하니까 죄송하기도 하고. 근데 제 법률적 해석을 좀 소개를 해드리자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방통위는 협의체 기구다. 5명으로 구성이 되는 협의체 기구이고요. 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방통위법 1조에서 말하고 있는 방송의 독립성, 방통위의 독립성을 일단은 전면적으로 무시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문제가 있는 거고, 강론으로 들어가도요, 5명 중에 2명만이 회의를 소집해도 회의를 할 수 있다. 지금 이 조항을 가지고 막무가내 망나니 짓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다른 조항을 살펴보면 최소한의 2명이면은 둘 다 찬성하거나 한 명이 반대를 하거나 둘 다 반대하거나 이 경우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명이 반대를 했을 때에는 의결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방통위법에 보면은 죄적 과반수로 의결한다고 돼 있거든요. 그럼 과반수라고 하면은 한 명이 찬성하고 한 명이 반대하면 과반수가 됩니까? 반수를 넘어가려면 최소한 2대1 구조는 돼야지 과반수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협의체 기구, 방통위의 독립성을 우리가 전제해서 제적 과반수의 의결로 하겠다라는 방통위 법조항을 넣고 봤을 때는 2명으로 회의하는 건 위법인 겁니다. 그 상태에서 2명 찬성했으니까 간다? 그럼 협의체 기구로서 반대할 권한을 허용해주지 않는 회의. 이거 회의가 아닌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거 나중에 판례 나오면요, 다 위법사항 확인될 거라고 저는 보고, 이진숙 위원장 여기에 가담하지 않았습니까? 나중에 이거 다 직권남용으로 다 이거는 형사적인 책임까지도 저는 물을 수 있는 매우 중차대한 이거는 준범죄 행위다, 저렇게 봅니다. 지금 그런 일을 민주당이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네요. 일단 2부에서는 우리가 지금 과방위에 소속돼 있는 정동영 의원 인터뷰가 잡혀 있기는 합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운영 자체가 위법적이고, 그렇다면은 그 위법한 운영 의결로 결정된 안은 그것 또한 무효라고 봐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따져보고 있는가요, 민주당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따졌고, 그래서 이게 불법적이고 위헌적 요소가 있는 것이다라고 예. 계속 주장을 해왔기 때문에 이 방통위원장에 대해서 2명 체제로 이렇게 계속해서 YTN이고 KBS고 이런 식으로 다 마음대로 장악하는 거,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해왔던 것인데, 그러나 결국에는 또 대통령 마음대로 가고 있는 것이죠. 근데 제가 말씀드린 그 조항은 방통위법 13조에 나오는데요. 위원회의 회의는 2인 이상의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2명이 요구하면 소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조항 2항에는 어떻게 나와 있느냐? 13조 2항에 위원회의 회의는 제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과반수라는 건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1대1로는 과반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이 법 체계를 우리가 체계적으로 해석한다 그러면 최소한 3인 이상은 모여야 할 수 있는 것이다. 전 그렇게 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필리버스터가 이루어졌고 했던 이 방통위법 관련해가지고 방송사법 중에 방통위 관련된 게 4인 이상으로 회의를 해야 된다라는 걸로 개정을 해서 이번에 통과를 시켰죠. 예. 그러나 그거를 거부권 행사하는 것도 이제 명약 관화한 절차가 될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그 법 개정을 안에 넣었던 거죠. 방통위법 안에.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규정이 현재는 없는데 없더라도 이 법을 체계적으로 해석을 하면 지금 제가 해석한 게 맞고요. 그냥 뻔하게 2명 이상이 소집할 수 있으니까 회의를 하고 반대할 수 있는 기회조차도 봉쇄하면서 의결했다? 이건 다 위법 무효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재판 판결문이 하나 있더라고요. 방통위 2인 체제 결정에 대해서 한 고등법원에서 판단한 건데, 방통위가 합의제 행정기관에 해당하고 회의를 요구할 2인 이상의 위원 및 위원장 1인 합계 3인의 제적위원이 최소한 요구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없지 않아 2인 의결로 행해진 이 사건 처분의 절차적 위법성이 문제가 될 여지가 있으니 이는 궁극적으로 본안에서 이제 나중에 이제 얘기했죠. 본안에서 심리에서 판단할 부분이다. 그래서 만약에 본안 심사에서 이것이 문제가 있다고 결정이 되게 되면
그게 저 앞에 사안에 대해서 다 예를 들어 무효가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본안수사에서 결과 아니 위법한 나오게 되면? 상태에서 한 의결은 다 모두 그렇죠. 위법 무효가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지금 행정부에서는 원래 법을 지켜서 행정권을 운영해야 되는데 법을 지금 마구잡이로 어기고 있다 보니까 이거 나중에 다 바로잡는 과정도 매우 험난해 보입니다. 제가 볼 때는. 왕나비님께서요. 일회용품 방통위원장 이진숙의 사흘차나 MBC 없는다 그러셨는데 사흘차나가 될지 어떨지는 이제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일단 이렇게 할 겁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탄핵 대상이 되니까 이렇게 위헌적으로 위법적으로 의결을 하면 또 민주당이 탄핵을 할 겁니다. 탄핵을 하면 직무가 정지가 되니까 또 물러나겠죠. 그리고 지금 현재 있는 사람이 이제 위원장 직무 대행을 한다고 또 혼자서 의결하고 또 막 이렇게 하겠죠. 지난번에 이상인 부위원장이 그렇게 했으니까요. 직무 대리도 탄핵할 수 있으니까 또 탄핵안 상정하면 또 그만두겠죠. 그러면 또 뽑겠죠. 끝까지 가보자 이거죠. 현재로서 할 수 있는 거는 그거인 것 같습니다. 무한 루프처럼 돌아가는 거죠 네. 이게. 그럼 계속 손은 누가 반복돼서. 키워요? 그러니까 국정을 제대로 운영할 아무런 의사가 없는 대통령님이 계속해서 입증하고 있는 거잖아요, 스스로. 이제 이렇게 그 해서 사이에 MBC는 방송을 무너지는 거죠. 이렇게 해서 방송을 장악하면 예. 이제 입맛에 맞는 또 아주 또 극우 이상한 사람이 또 MBC 사장이 돼서 인사권을 휘두르고 지난번에 김재철 사장이 했던 것처럼 기자들, PD들 저기 어디 아이스링크 같은 데 청소시키고 이렇게 하겠지요. 그런데요, 저는 이번에 청문회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팠던 게 그랬던 사람이 다시 나와가지고 부끄러움을 모르더라고요. 뭐를 잘못했냐고 오히려 큰 소리 치더라고요. 세상이 바뀌었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저도 참 한숨이 절로 나오는 상황인데 지금 윤석열 정부의 위법 사항들이 차곡차곡 쌓여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방통위 문제에 집중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게 이제 의정 갈등 관련해서는 이제 보건복지부 공무원들도 다 책임져야 될 겁니다. 그 수사와 관련해가지고는 또 경찰청이나 국방부나 해병대나 다 책임져야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손을 대는 국가기관마다 다 싸그리 좀 무너지고 국가기관이 붕괴되고 있기 때문에 전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이 주권자로서 헌법을 수호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하는 건 아니고 결국에는 국회를 통해 가지고 이 위법한 일들을 곳곳에서 자행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제는 뭐 방통위가 이제 저는 마지노선에 왔다라고 보고요. 이게 이제 이진숙 위원장을 통해서 더 도를 넘어설 때 저는 이제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직접적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각본, 주연, 연출이거든요. 전 책임 물어야 된다고 봅니다. 책임을 물어야죠. 그런데 이제 제가 이번 방통위원장 임명하고 방통위원 임명하는 걸 보면서 걱정하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해볼 테면 해봐라 하면서 막 망가뜨리는 거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물러나게 하지 않는 한 계속 망가뜨릴 거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렇게 해버린다는 것 아닙니까? 이걸 이제 우리가 확신범이라고 하죠. 이게 옳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거는 잘못됐다고 얘기를 해도 옳다고 생각하니까 밀고 나가겠죠. 방통위원장 어떻게 될지 내일 모레면 뭐 또 결과가 나오겠습니다만. 근데 결국에는 그 녹취록에 나왔듯이 국민의힘 뭐 나중에 뽀개버리고 당 뽀개버리고 이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당을 뛰어넘어서 이제 나라를 뽀개고 있는 거죠. 대한민국 역사에 어떻게 이런 자가 나타나게 됐는지 참 한탄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렇게 공포스러운 게요. 제가 볼 때 이제 이 기원이 어딜까? 저는 MBC 바이든 날리면 보도 이유가 보복 정치라는 거죠. 어떻게 감히 방송사가 내가 한 얘기를 가지고 나를 공격할 수가 있어? 라고 생각을 하는 것. 비행기를 안 태우고 이런 일이 벌어진 건데 그 이유 아시겠습니다만 총선을 패배했잖아요. 또 192대 108로. 그 이후에 나온 얘기가 뭡니까? 내 국정 운영은 올바른 방향인데 이걸 설득하지 못해가지고 국민들이 이걸 잘 모른다. 그럼 거기에 가장 크나큰 잘못이 누가 있느냐? 야당도 있겠습니다만 방송과 언론으로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때라고 치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좋은 정책을 가지고 국민을 설득한다고 하더라도 절대 국민들을 나를 이해하지 못할 것이고 거기에 이간질은 언론 방송이 하고 있어. 이 보복 정치를 하는 거예요. 저는 보복 정치를 하는 사람이
앞으로 남은 임기를 3년 동안 채운다? 이건 제가 볼 때는 아주 중대한 사태들을 유발할 수밖에 없고 그 과정에서 가장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힘없는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앵커님 말씀대로 어느 순간 저는 국회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용단을 내려야 된다. 용단을 내리지 않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매듭을 지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저는 그쪽으로 계속 가고 있다 이런 생각이 근데 듭니다. 방금 이제 오마이뉴스에서 오늘 군인권센터와 민변과 참여연대의 성명을 발표했는데 지금 이 얘기랑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윤석열 시대 지난 대통령 경로 1년 국가기관이 쑥대밭이 됐다라는 지금 이 성명을 낸 건데 여기 보면요. 대통령실부터 국방부 검찰단, 조사본부, 해군, 해병대 사령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경북도 경찰청,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외교부, 법무부, 국가인권회에 이르기까지 이 수많은 국가기관이 쑥대밭이 되었다. 지금 방통위는 여기 빠져 있거든요. 우리 지금 방통위 얘기했으니까. 그러니까 뭐 방통위뿐만 아니라 지금 보건복지부는 그럼 정상이겠습니까? 의정 갈등 처리하면서 지금 정상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국가기관을 지금 다 망가뜨렸다라는 것이 물론 이 성명에는 국가기관을 나열했습니다만은 그냥 정상적인 국가기관 찾는 게 더 쉬운 거예요. 그럼 이런 걸 누가 초래했느냐? 윤석열 대통령 들어오고 나서부터 이 일이 다 지속됐기 때문에 뭐 솔직히 얘기해서 국민의힘도 완전히 망가졌죠. 정당까지 다 뽀개버렸죠. 그러니까 전 이 책임을 반드시 윤석열이라는 자에게는 물어야 된다. 이거 저는 국민들이 절대로 가만 놔둘 수 없는 저는 아주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저는 봅니다. 대통령 하나 지금 감당하기에도 국민들 버거워 죽겠는데 여기에 마누라까지 설치되니 도대체 당해낼 재간이 없습니다. 재간이. 지금 우리가 어제도 잠깐 다뤘는데 최혜병 수사 외압 사건의 진상이 어떻습니까? 이제 밝혀지고 있는데 지금 경찰에서 벌어지는 것도 판박입니다. 판박이에요. 수사를 제대로 한 사람을 벌 주고 어떻게 이렇게 나라를 꾸려갑니까? 아무리 못돼 먹었어도 말이죠. 자, 이거 한번 좀 짚어보겠습니다. 영등포 경찰서 형사과장 지냈던 백혜룡 경정이 사실 조직에 있으면서 그렇게 얘기하기 쉽지 않거든요. 얼마나 잘못됐으면 청문회 나와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뭐 꼭 백씨라고 해서 그렇게 의롭고 그렇겠습니까만. 전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그 마약 수사를 그렇게 단단하게 했기 때문에 더군다나 그냥 뭐 범인을 잡은 것도 아니고 이게 세관하고 연결이 돼 있다. 이런 것까지 밝혀낸 수사를 했으니 이건 정말 제대로 잡은 거 아닙니까? 경찰청장도 정말 잘했다. 훌륭한 성과다. 이렇게 치하까지 했어요. 그래서 얼마나 뿌듯했겠습니까? 이제 그런 보람을 느끼기도 전에 전화 와가지고 그거 좀 봐주면 안 되냐. 그 조경무관이라고 하는 자가요. 보니까 세관 쪽에 관세청 쪽에 일을 했더라고요. 원래 행정고시 출신으로 알고 있고요. 2004년도에 이제 경정특채로 이제 경찰로 넘어와서도 또 인천공항 경찰단장도 뭐 지내면서 하여튼 그 세관 쪽 관련된 업무를 취급하는 공무원들하고는 좀 인연이 깊은 걸로는 보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자체가. 이걸 보면서 이자가 도대체 거기에 있으면서 어떤 식으로 일을 했을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만약에 본인이 관세청에서 일을 했고 인천공항에 뭐 공항 경찰 단장을 지냈는데 자기가 그 자리에 있을 때 정말 엄격하게 마약 단속하고 세관에서 범죄 못 지르게 막 이렇게 했다면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누구보다도 먼저 분개해야 될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아니 내가 있을 때 그렇게 확실하게 잡아놨는데 이런 짓을 벌인다고? 그 좀 더 좀 혼내주세요. 이래야 본인이 그동안 제대로 일을 했다는 것에 증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거 뭐 말이야 그런 식으로 하면 기관끼리 싸우는 거가 되고 뭐가 좋겠어요. 야당만 좋은 거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이자가 도대체 그동안에 그 자리에 있으면서 어떤 짓으로 해먹었는지 저는 금방 알겠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승진도 잘 안 되고 해서 이번에 진짜 열심히 해가지고 하려고 한다. 나중에 내가 너 도와줄게. 이런 취지의 녹취록 저희 다 들었잖아요. 그러면 정말 본인이 제대로 정신 박힌 그런 경찰이었다면 정말 열심히 일하겠다. 이번에 정말 잘해야 된다라는 것은 관세청,
정말 세관 이거 제대로 한번 밝혀가지고 이 영화에서 나오는 일 같은 이런 못된 짓거리 우리가 뿌리 뽑아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일 정말 열심히 해서 내가 승진 꼭 해야 되겠어라는 말에 부합하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완전히 그냥 사정 다 봐주고 나 이거 이번에는 조금 너무 무리하지 말고 좀 제발 넘어가줘. 내가 승진하면 너 도와줄게. 이게 제대로 정신 박힌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행시 39회 출신인데 지금 현재 국세청장이나 관세청장이 전부 다 행시 출신이라서 다 이렇게 저렇게 얽혀 있는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 정권이 마약과의 전쟁을 선언하고 뭐 한동훈 법무부 장관 시절에도 뭐 마약 얘기 나오면 본인이 뭐 앞장서서 깃발 들고 대단히 뿌리를 뽑을 것처럼 이렇게 했었는데 결국에는 세관이 협조해가지고 보니까 이 100만 명이 투약할 수 있는 27kg의 이 어마어마한 양을 적발을 해서 세관까지도 연루돼서 이게 이 모종의 이런 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밝혀냈는데 그거를 브리핑하려고 하니까 세관은 빼라, 무리하지 말아라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최상병 건하고 너무나 흡사하기 때문에 이거는 경찰판 최상병 사건이다라고 규정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영등포 경찰서장이 정말 수사 잘하고 있다. 백과장 형사과장이었으니까 백과장 정말 잘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칭찬하더니 일주일 만에 돌변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용산에서 이 사건을 지금 심각하게 보고 있다. 무리하지 말아라. 세관은 돈터치. 세관은 건드리지 마.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용산이 영등포 심각하게 본다면 이건 뭐 그렇죠. 이거 세관도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심각하게 봐야 그게 정상적으로 그렇죠. 보는 거지. 싹 두드려 잡아라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거 완전히 정치 경찰이잖아요. 야당 도와줄 일 있냐라는 말을 실제로 했다라는 건데 저는 이게 매우 심각한 게 우리가 영화 보면은 조폭하고 수사기관에 있는 검찰이나 경찰이랑 유착된 거 많이 보거든요. 이거 완전 현실판 영화 아닙니까? 범죄와의 전쟁에도 나오죠. 최민식이 뭐 그쪽에서 일하다가 뭐 이렇게 막 저기 하는 게 나오지 않았어요? 아니, 그러니까 마약 사범들을 결국에는 국가의 수사권을 가지고 때려잡아야 될 사람들이 좀 유착해가지고 봐주라는 거 아닙니까? 말이 됩니까 이게? 근데 이런 사람을 갖다가 저기 그 이종호 씨가 그 별 2개짜리, 그러니까 치안감 달아주려다가 이제 실패한 사람인데 결국에는 윤희근 경찰청장도 경로해가지고 징계 때려라. 근데 거기에 대해서 결국 인사혁신처에 어떻게 됐습니까? 징계도 불문 나왔어요. 이런 사람 또 봐주는 겁니다. 이게 나라가 제대로 되는 겁니까 지금? 그러니까 봐주기 위해서 어느 정도까지 동원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경무관이 이렇게 경찰서장한테 이야기를 해서 경찰서장이 백혜령 과장한테 지시를 했는지 아니면 또 다른 누군가가 경찰서장한테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경찰서장이 과장한테 지시를 합니다. 이건 지시야. 따라야죠 뭐. 그렇게 해가지고 그 경찰서장 대통령실에 들어갔어요. 이거 밝혀야 됩니다. 이거 밝혀야 됩니다. 이종섭이 호주 대사로 보낸 거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뭔가 하는 짓거리가. 지금 대통령실에 갔던 경찰서장이 당시에 백 과장하고 통화했던 내용이 또 공개가 됐더라고요. 한번 보시죠. 소장님이 용산에서 알게 됐다고 심각하다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때 제가 그 상황을 제가 안 거예요. 이게 서울청에서 한 게 아니라니까요, 소장님. 저는 옷을 벗을 각오까지 돼 있어요 지금. 그렇게 좀 너무 나가지 마시고요. 근데 일단은 보고를 계속 해야지 저희가 뭐 지원을 할지 안 할지 판단이 될 거 아닙니까? 이 부분을 전혀 몰랐던 부분도 진짜 변명이 아니라 그냥 제가 더 안타까운 거 제가 무능하다고 느낀 거죠. 아니 기관장이 모르는 이첩이 있을 수 있습니까, 소장님? 저도 황당했던 거죠. 근데 이게 말이 되냐 이거죠. 자기도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내가 무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지휘관이에요. 그러니까 저런 무능한 사람을 대통령실에서는 행정관으로 데려간 거잖아요. 그다음에 경찰은 그 사람을 갖다 청구하고 추천한 거잖아요. 제가 볼 때 지금 조모 경무관이 사실 확인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저는 오랫동안 세관의 뒷배 역할을 했을 거라고 봐요. 세관의 뒷배 역할을 하지 않고서야 이 일을 자기의 수사 개선도 아닌 사람에게 전화를 했었고 또 그다음에 영등포 경찰서장이란 사람이 전화를 해서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건 저는 경무관 얘기 들어서 이거 한 것 같지 않거든요. 제 느낌엔. 그렇다면 소위 자기 입으로 얘기한 용산. 그 용산이 알고 있다는 사실을 누구한테 알았을까? 만약에 조모 경무관한테 알았다고 한다면 이건 100% 이종호
라인이라고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이고, 또 다른 라인이라면 대통령실 내부에서 소위 세관 업무의 뒷배를 봐주고 있는 또 다른 소위 대통령실의 공무원이 있다는 사실들을 두 가지를 유추해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리 가건 저리 가건 상관없이 우리 사회에 부패가 만연해 있는데 그 부패의 고리에 있는 뒷배가 소위 권력자들과 유착해서, 이 권력자라고 얘기하는 건 이종호. 근데 하필이면 이종호가 지금 대통령 부인과 연관돼 있다라고 하는 의혹을 받고 있는. 그렇다면 이 커넥션의 라인 자체가 진짜 너무 큰 거죠. 이 카르텔이 너무나 큰 거죠. 대통령 부인부터 소위 주가 조작 팀, 경제 공동체를 거쳐서 경찰, 검찰, 관세청, 금융위원 라인까지 다 퍼져 있다라는 사실이기 때문에 이 정도면 저는 국가가 아니라 그냥 이권 카르텔 어떤 정부라고밖에 볼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을 보면. 대통령은 나라를 뽀개고 있고 동시에 그냥 다 해먹고 있는 거죠. 통째로 해먹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패턴이 최상병 그 수사 외압 사건하고 너무나 같은 패턴이잖아요. 판박이에요. 지금. 판박이잖아요. 그러니까 수사를 보고 하면은 아 너무 잘하고 있다. 국방부 장관도 그랬고 경찰청장도 그렇게 얘기했고 영등포 서장도 바로 직속 상관인 그렇게 얘기했는데 결국에는 나중에는 돌변해가지고 수사 열심히 한 사람은 좌천당하고 박해받고 수사에서 배제가 되고 또 외압 의혹이 있는 사람들 혹은 그 주변부에 있던 연루자들은 승진하거나 뭐 공천을 주거나 국방부 같은 경우에는 공천을 대사도 주거나 보내주고. 뭐 해외에 또 보내주고 이런 식으로 똑같은 패턴이 이어진다는 거에 대해서 정말 분노하지 않을 수 없고요. 제가 제일 이 마약수와 관련해서 정말 가슴 아픈 대목은 뭐냐면 이태원 참사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무고한 피해자, 희생자들이 옷이 다 벗겨진 채로 그 이유를 알 수 없다는 거잖아요. 그 누구도 설명해 주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게 마약과 연루된 어떤 수사, 그런 걸 검사했던 거 아니냐라는 의혹만 여전히 있는데 그렇게 해놓고 그 희생자들을 그렇게 해놓고 국가가 책임지지 못한 그 무고한 희생자들을 그런 식으로 능욕해놓고 본인들은 이 엄청난 마약 수사와 관련해서 적발한 것에 대해서 잘했다고 칭찬하고 대대적으로 소탕하자 이러지 못할 망정 이거를 막기 위해 권력이 동원됐다는 이 의심, 이 의혹 한가운데에서 국민들을 바라볼 면목이 없어야 되는 게 정상 아닙니까?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요. 지금 이제 백혜룡 경정이나 박정훈 대령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의인으로 우리가 생각하지만 그보다 더 많은 공무원들이나 일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도 우리 사회 모난돌이 정 맞는다고 웬만하면 나서지 마라고 말리는 세상 그런 전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아이고 그래 내가 뭐 얼마나 잘났다고 그냥 그렇게 하지 이렇게 가게 되기 쉬워요. 그러면 나라가 그 무너지는 겁니다. 정의와 상식이 사라지고 마음대로 협잡질만 해가지고 어떻게 지금 윤석열이 저지르는 가장 큰 죄가 그겁니다. 옳은 일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 이것보다 더 큰 죄가 어디 있습니까? 저는 이 문제가 앵커님 지적하신 부분이 전 핵심이라고 보는데요. 법무부가 영문으로도 디파트먼트 오브 저스티스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의를 관장하는 부서거든요. 게다가 윤석열 대통령은 수사기관에 종사했던 사람이에요. 본인은 수사 업무할 때 엄정성, 독립성을 강조하면서 커온 사람이거든요. 근데 지금 대통령이 되고 나서는요, 이 공교롭게도 해병대에서 과실치사로 처벌받아야 마땅한 사람이 혐의자에서 빠지고 정당하게 수사한 사람 항명죄로 기소당하고 지금 세관에서도 마약범죄 잡겠다고 열심히 노력하는 경찰은 좌천당하고 압박당하고 또 이걸 압박는 마약범들과 유착된 공무원들은 승진하거든요. 그러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정의는 땅에 처박아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승진하고 수사 업무에 관여하고 이게 나라가 유지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일반 행정부처에서도 잘못된 게 나올 수 있어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수사를 취급하는 이 공무원들만큼은 똑바로 서서 그거를 발굴해가지고 제대로 고칠 책임이 있는 사람들인데 지금은 이 사람들이 마약범과 유착돼가지고 완전히 세상을 거꾸로 돌리고 있기 때문에 전 이거 매우 심각하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식의 외압이 일상화되면요. 누가 소신 있게 국민을 위해서 일하겠습니까? 이향님께서요. 이런 글 주셨네요. 박간 양반은 모든 기관 뽀개고
안 사람은 불법으로 자금 챙겨서 어디 왕국 하나 차리려나 봅니다.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힙니다. 보스형님 TV님, 앵커님 욕해도 저는 구독 취소 안 하겠습니다. 욕 좀 해주세요. 아니 저는 이제 이게 정말 욕 나옵니다. 전 정부랑 비교를 해봐도 LH 사건 났을 때 문재인 대통령이 엄정하게 수사라고 했잖아요. 저 이 정도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약 문제와 관련해서 다른 것도 아니고 세관이 여기에 연루가 돼 있고 경찰 수사가 중간에 예를 들면 언론 브리핑 자체가 연기가 되거나 바뀌게 되는 과정이 있었으면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 엄정한 수사를 요청하거나 아니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얼마나 법무부 장관 할 때 그 마약 가지고 자기가 여러 가지 장사를 했습니까? 그러면 집권 여당 당대표가 됐으면 이런 문제에서 한마디라도 해야 되는데 전 사건 같은 경우는 박정훈 수사단장이 법에 따라서 수사해서 이첩을 했더니 그 대통령실에 있는 공직기관 비서관실이 국가수사본부에 전화해가지고 그 이첩 자료 뺏어오게 만들고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이 수사를 담당하는 영등포 경찰서장 바이피스 패싱 해가지고 서울청이 이첩 자료 가져가 버리고 이런 일이 벌어지면 국가의 소위 위계체제라는 것이 아니면 지시 업무체계라는 것이 작동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대통령이 국민 앞에 창피해서라도 아니면 집권여당의 당대표인 한동훈이 창피해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엄정하게 수사를 해야 된다고 얘기 한마디라도 해야 되잖아요. 제가 볼 때 또 똑같을 거예요. 정권을 공격하기 위해서 야당이 이런 거 가지고 또 얘는 난리친다고 아마. 제가 볼 때 이 정도 상황이면 이걸 그냥 방조하는 거예요. 야, 니네들 알았으니까 내 말만 잘 들으면 돼. 뭐 이런저런 일 문제 관련해서 나한테만 이득이 되면 아무렇게나 해. 이런 상황이잖아요. 결론적으로는 지금. 문제 또 하나는 지금 여기에서도 김건희 그림자가 어른거린다는 겁니다. 지금 그 문제인물 조 경무관 그 사람이 지난번에 이종호 뭐 이런 통화 내역에 나왔던 사람 아니에요? 그때 이제 별 2개 달아준다고 얘기했던, 그러니까 무궁화죠. 그 경찰로 치면 치안감. 그렇죠. 그 조병노 경무관입니다. 예. 조병노 경무관. 이번에도 그러면은 김건희가 만약에 개입이 돼 있다면 이건 정말 큰 문제죠. 평강공주님이 이런 글을 주셨는데 제가 팩트는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최은순이 평택세관이랑 결탁해서 수입 유통업체를 강탈한 적이 있는데 그때 결탁된 사람일 수도 있어요. 뭐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했는지. 이렇게 모든 더러운 짓에 모든 음험한 부분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이름이 김건희입니다. 언제까지 이 짓을 두고 봐야 합니까? 대통령실이 지금 이제 뒤늦게 이제서야 이 부속실 설치한다고 하는데 제2 부속실 설치 참 빨리도 하네요. 신은기 변호사님 이번에는 설치하겠죠? 그렇죠. 이제 뭐 제2부속실 설치하고 지금 제2부속실장까지도 그 비서관을 장호칠인가요? 그 비서관을 임명하기로도 발표를 한 걸로 나오는 장순칠. 예, 그래서 뭐 실장 이름까지 나오는 거 보면 설치는 기정사실인 것 같은데 저는 사실은 제2부속실을 만들고 안 만들고가 이제는 중요한 부분이 아니죠. 왜냐하면 이미 김건희 여사가 국정 운영에 너무나도 깊숙이 개입했다라는 게 차고도 넘치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공조직이 없는데도 개입을 하는데 공조직이 있으면 더 개입하겠죠. 그래서 저는 지금 김건희 여사가 이번에 그 제3의 장소에서 비공개로 검사를 소환하지 않았습니까? 이걸로 저는 이제 끝났다고 보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은 제2부속실을 만들든 안 만들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태우 전두환 모델, 그러니까 노태우 대통령이 전두환 대통령 백담사로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 정도에 준하는 국정 운영에 개입하지 않겠다라는 신뢰를 담보해주지 않고서는 저는 제2부속실 100개, 1000개 만들어도 아무 의미 없다고 보고요. 이미 국민들은요, 부속실을 만들지 말고 구속실을 만들어라라고 지금 그런 식으로까지 조롱과 희화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아무 의미 없는 일을 지금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정필성님도 그런 걸 주셨어요. 제2부속실 만든다고 하는데 제2구속실 만들어야 합니다. 제2부속실 만들면 일단은 어떤 짓을 하는지 어떤 돈을 쓰는지는 챙길 수가 있고요. 이제 메시지 관리도 하고 뭐 이렇게 되겠죠. 별도로 되니까 아마 한동훈 만났다고 하는데 한동훈도 얘기를 했던 부분이니까 받아들인 게 아닐까 싶기도 하고
이제 특별감찰관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대통령실에서는 계속 야당이 추천을 안 해서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습니까? 야당 국회에서 추천을 해야지 되는 건데 예. 지금 절차를 밟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 그렇죠? 그건 모르겠어요. 저도 제가 묻고 싶은 지점인데 예. 그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를 서두르고 있다 이런 얘기는 제가 문재인 때도 안 만들어서 민주당이 면목이 없어서 그런 건가? 일단 민주당이 그때 안 만들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공수처가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같은 공수처 규모는 아니었던 걸 알고 있고, 이제 큰 공수처이기 때문에 이중적으로 예를 들면 문제가 될 수 있을 거라고 하는 논리 때문에. 하지만 따지고 보면 내부에서 아마 일부 사람들은 당연히 이거를 설치하게 되면 여러 가지 논란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얘기를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 문제를 왜 민주당이 추천하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는 게 좀 웃겨요. 예를 들면 국회 추천목이라고 하더라도 저는 대통령실이 지금에 와서야 우리는 누누이 얘기했는데 국회가 안 했다는 얘기가 거짓말이에요. 할 생각이 있었으면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이 미리 얘기했었겠죠. 얘기했었고 내용들이 나왔을 거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그 얘기는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제 많았다는 거 아닙니까? 두 사람이? 전 느낌이 뭐냐면 이거 특검 교환한 거 아니야? 이런 느낌도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최혜병 특검도 하지 않고 김건희 특검도 하지 않고 그냥 제2부속실 하나 설치하는 거랑 특별감찰관 설치하는 문제로 통치고 가자라고 하는 두 사람의 미락이 아닌가. 그러지 않고서야 갑자기 두 사람이 만난 다음에 바로 얘기가 나온 거지 않습니까? 전 그렇다면 이것도 상당히 지금 매우 안 좋은 정략적 의도로 특별감찰관제와 제2부속실을 활용하는 것 같다라는 거 하나 하고, 제2부속실 아무리 만들어봤자 지금까지 김건희 씨 행보를 보면 아무런 통제가 안 돼요. 그래서 일부는 무슨 얘기까지 하냐면 그 이번에 부속실장으로 가는 사람은 참 진짜 재수 되게 없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상황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니까요. 전 특별감찰관 제가 볼 때 여당이 이거 야당하고 협의해가지고 뽑을까요? 저는 이것도 제가 볼 때 계속 시간을 끄거나 보기 때문에 저는 이 내용, 그러니까 특별감찰관 임명하는 문제나 제2부속실을 설치하는 문제가 여기 핵심은 아니다. 오히려 저는 윤한 갈등의 핵심적인 고리인 최혜병 특검법 문제랑 김건희 씨 사후 문제, 이 두 문제에 대한 내용들이 훨씬 더 긴밀하게 오간 저는 과정이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두 가지 액세서리를 갖다 그냥 하나 끼워놓은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저는 특별감찰관 같은 경우는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 안 했고요. 그리고 전 민주당은 그 책임론이 나오는 게 좀 두려우니까 아마 이 문제를 많이 언급을 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입장에서는 울고 싶은데 그냥 뺨 때려준 격이고 그냥 오히려 더 편했던 거 아닌가. 그렇지 않아도 뭐 걸핏하면 문재인 정부 탓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빌미 때문에 아마 더 임명을 안 하면서 결과적으로 도와줬다고 보고.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특별감찰관도 지금 이 정부에서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은 이원석 총장 같은 사람 올 수도 있고, 예를 들어. 그리고 만약에 어떤 정의로운 사람이 온다고 해도 지금 수사 의학 하는 거 보십시오. 박정훈 대령도 저렇게 때려잡지 않습니까? 지금 마약 수사 하겠다고 했던 우리 백경정도 저렇게 지금 괴롭히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특별감찰관 누가 오더라도 권력의 심장부에 들어가면 또 그 사람을 저런 식으로 괴롭힐 게 아주 명약관화해 보이기 때문에 전 그것도 큰 의미가 없다. 그러면은 저는 이 제2부속실도 의미가 없는 게요. 경호처가 지금 김건희 여사에게 붙어있지 않습니까? 근데도 경호처를 갖다가 권력을 사유화해가지고 그 최지영 목사도 만나고 다 그렇게 해왔어요. 그러니까 저는 제2부속실 만들어봤자 그 제2부속실에 대한 신뢰, 공적인 신뢰, 이미 다 전 사유가 끝났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별 의미가 없다. 윤석열이 대통령인 한 모든 제도는 작동되지 않는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그 부속실 내, 대통령 부속실 내에 배우자 팀이라는 게 있어서 거기 한 4-5명이 김건희 여사를 지원하고 해왔죠. 애초에는 이제 코보다 컨텐츠에 있었던 사람들 중심으로 해서 행정관 한 2명으로 출발을 했다가 숫자가 좀 늘어난 셈인데, 저는 기대할 건 없어도 한 가지는 구별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은 얼싸덜싸 막 다 어울렁더울렁 섞여가지고 지금 누가 V1, V2 이런 얘기 나옵니다마는 누구의 지시인지도 불명확한 지시나 보고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적어도 부속실이라는 이 부속실이 생기면 지휘 체계는 조금 그래도 달라질 거다. 뭐 지금도 마음대로 하고 있을 것이고 앞으로도 크게 달라질 건 같지는 않지만 적어도 이 부속실로 구획을 정해 놓으면은 여기에서 지시 내려가고 이런 것들은 나중에 저희가 구체적으로 국정감사나 이런 걸 통해서도 얘기는 될 수 있을 것이다. 단 한 가지 좋아지는 점이 있다면 바로 그 부분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데, 아마 대통령이 이미 고백을 했었잖아요. KBS 그 녹화 대담에 나온 것처럼
이 부속실이 생긴다고 해도 뭐 크게 뭐 달라질 것 같고 크게 뭐 변할 것 같지는 않아서 뭐 효용성이 있겠냐마는 검토를 해보겠다 이런 취지로 답변을 했거든요. 기자의 질문에 대해서. 그러니까 아는 거예요. 기구가 따로 생기든지 아니든지 내가 와이프를 말릴 수 없다는 것은 스스로 알고 있고 고백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적어도 누가 지시했는지 부분은 명확하게 갈릴 수 있다. 그게 하나 유일한 뭐 희망이라고 할까 기대라고 할까 이런 것이지 그 밖에는 아마 지금처럼 돌아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저는 더 우려하는 게 뭐냐면 제2부속실 만들잖아요. 그냥 이거 세금 써서 그냥 일자리 창출 시켜주는 거고 아마 제2부속실장이 저는 정진석 비서실장보다 더 파워가 셀 것 같아요. 왜냐면 권력이라는 게 권력자와의 거리인데 지금 권력자가 V1이 누굽니까? 저 김건희 여사 같거든요. 그러면 김건희 여사랑 더 가까운 사람이 힘이 더 세질 수밖에 없고 오히려 정진석 비서실장이 더 바지로 전락해 버릴 수가 있다. 왜냐하면 김건희 여사가 이번에 제3의 장소에서 비공개로 검사를 소환해서 검사의 폰을 압수수색 영장도 없이 뺏는 걸 보시면 뭐 이미 권력 서열을 얘기를 해야 되나요? 우리가 박근혜 때야 뭐 박관천 경정이 뭐 V1, V2, V3 했지만은 지금 이미 다 답은 나온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 이제 갸우뚱이 뭐냐면 임명된 사람을 아는 분들 있잖아요. 김건희 씨랑 아무런 연관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야, 가서 진짜 고생하겠다. 그냥 핫바지처럼 앉아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진짜 그냥 그 사람은 그냥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제가 기사 확인해 보니까요, 2023년 8월 1일 날도요, 특별감찰관은요, 똑같은 기사가 또 올라와 있어요. 대통령실에서 여야가 합의하면 특별감찰관 도입하겠다고 얘기를 했다. 근데 왜 니네 문재인 정부에서는 도입 안 했냐? 그 민주당에서 야 그럼 우리 협의해서 감찰관 뽑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여야가 이런 걸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선례가 되니까 제가 볼 때는 말은 이렇게 하고 대통령실도 마찬가지로 말은 이렇게 하고 실행을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 한마디로 정리하면 그러니까 검사 위에 법사 위에 여사거든요. 그러니까 여사가 가장 모든 힘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아무런 큰 의미는 없을 것이다. 갑자기 개콘 같은 장면이 하나 떠올랐어요.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하시니까 정진석 비서실장 앞으로 어떤 사람이 이렇게 딱 지나가면서 인사도 안 하는 거예요. 당신 뭐야? 나 제2부속실장이야. 죄송합니다. 이럴 것 약간 같기도 차지철 하고. 같은 느낌의 제2부속실장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햇들날님 부속실 설치하면 뭐하나. 거기도 김건희한테 휘둘릴 텐데. 쑥이님 부속실이 아니고 무속실. 보스형님 TV님 제2부속실 만들면 영부남 관리하나요? 가족 구속실이 필요합니다. 이은주님 모든 사건 사고의 교집합인 김건희가 킬러 문항입니다. 고득점을 얻기 위해서는 킬러 문항 하나만 집중 공략합시다. 예, 정말 언제나 우리 국민들이 좀 힘을 낼 수 있을까요? 아까 어떤 분이 그 글을 주셨는데 정말 그래요. 이하느님, 이하는 님인데 이름만 하면 하느님이네. 예. 어쩌다 이 나라가 이 지경이 됐는지 답답한 마음뿐 어찌할 수도 없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면 아래 윗집에서 함성과 박수 소리가 들리곤 했는데 요즘은 그런 분위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TV를 안 봐서 그런 현상이 생기는 건지 올림픽 시청률이 1%, 2% 나온다는 것이 그만큼 정서적, 마음적으로 국민들의 삶에 여유가 없이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겠지요. 그래요. 정말 사는 재미가 없어요. 재미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진짜 이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평론하다 보니까요. 입을 완전히 배려버렸어요. 말할 때마다 화를 내야 되고 말할 때마다 비판을 해야 되고 이런 상황이니까 야, 진짜 해도 해도 너무한 정부다. 야, 앞으로 진짜 2년 8개월 남았다고 그러는데 이걸 어떻게 예를 들면 계속 내 정신과 제 입을 갖다 이렇게 버리면서 평론을 해야 되는지 답답한 마음뿐입니다, 진짜.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오늘 이진숙 방통위원장 임명됐고 방통위 체제가 이제 다시 가동이 됐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또 민주당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정동영 의원 모시고 얘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부에서 많은 분들이 댓글 남겨주시고 오늘 특히 슈퍼챗을 많이 보내주셨는데 감사드립니다. ROCK님, 상강뜰님,
영파리님, 보스형님, TV님 슈퍼챗 보내주셨는데 감사드리고 최은정님 5만 원이나 보내셨는데 그리고 이정아님은요 뭘 이렇게 많이 보내셨어요. 30만 원이나 슈퍼챗을 보내셨는데 이렇게 많이 보내지 마세요. 근데 보스형님 TV께서 전달을 대신 해주셨네요. 대리 슈퍼챗입니다. 여기 계신 구독자 이정아님이 정어리TV 여의도 입성을 축하하신다고 부탁한 겁니다. 이정아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슈퍼챗을 대신 해주셨는데 아마 이정아님이 어떻게 슈퍼챗 쏘는지 모르니까 평소에 슈퍼챗 많이 쏘는 보스형님 TV께 부탁을 하신 것 같은데 예, 저는 처음에 3만 원 보내신 줄 알았는데 깜짝 놀랐어요. 너무 많이 보내시면 제가 감당하기 힘듭니다. 네,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또 오늘 댓글 남겨주신 분들은 제가 마지막에 선정해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 정어리몰 광고 보실 텐데요. 어제 정어리몰 관련해서 제가 한 말씀 드렸더니 이정아 님이 이런 글을 주셨어요. 저는 이왕이면 정어리몰에서 집 필요한 것 다 구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라도 정어리언으로서 도움 드리고 싶어서요. 어르신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우리 함께 동참합시다. 모두 정어리를 사랑하는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힘차게 운영해 주신 정어리몰 배공갱커님 고맙습니다. 정어리 화이팅 하셨는데 어제 이정아님 제가 소개를 못 드렸어요. 어제 한 어르신께서 광고에 좀 불만을 표시하셨죠. 송연성님께서.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왜 정어리몰 운영하는지 그리고 상품을 여러분들께 소개하는지 물론 좋은 상품 싸게 드리는 것이 서로 좋아서도 하지만 저희가 뭐 모든 유튜브들이 하고 있는 후원 계좌 열지도 않고 또 받지도 않습니다. ARS를 통한 것도 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또 슈퍼챗 보내주신 거 그걸 또 어떻게 하겠습니까? 유튜브에서 하는 거니까요. 그냥 그거 감사한 마음으로 받고 또 정기회원 가입해 주시면 또 그걸 감사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이 다 우리들 운영하는 것이 되니까요. 여러분들께서 함께 해 주시면 큰 도움이 된다 하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세 분 패널 김유정 위원님, 김종욱 원장님, 신은규 대표님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MBC 뉴스데스크가 광주 시민을 폭도라고 보도한 데 격분한 광주 시민들이 광주 MBC를 불태웠습니다. 역사는 인권과 민주주의를 짓밟은 신군부에 대해서 시민들의 정당한 저항권 행사라고 규정하고 광주 민주화 운동으로 규정했습니다. 나는 당시 광주에 내려가서 현장을 취재했던 기자였습니다. MBC 기자였습니다. 내가 보고 듣고 취재한 그리고 방송한 내용은 단 한 줄도 보도되지 않았습니다. MBC 보도국에서 아침 편집회의가 열렸습니다. 한 간부가 광주 시민을 폭도라고 표현한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토론이 벌어졌습니다. 며칠 뒤 그 간부는 계엄사에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보내졌습니다. 그 간부는 노성대 부국장입니다. MBC의 역사에는 빛과 그림자가 있습니다. MBC를 빛낸 사람들이 있었고 MBC를 부끄럽게 한 내부자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진숙이라는 이름은 MBC 역사에 부끄러운 사람들 그 맨 꼭대기 위로 올라서고 있는 중입니다. 동의합니까?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진숙이 방통위원장이 되는 것은 나라의 비극입니다. 불행이 될 것입니다. 한국의 괴벨스를 우리는 앞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저는 오히려 괴벨스라는 용어를 저에 자, 대해서 쓰신 부분에 대해서 김은영 정말 의원님. 유감스럽습니다. 네. 예. 100마디 말보다 더 무겁게 다가왔던 20초간의 침묵이었죠. 민주당 정동영 의원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우리 백운기 국장. 오랜만에 뵙습니다. KBS의 그 유명한 백운기 국장이 이제 또 정어리 TV의 스타가 되셨군요. 축하합니다. 회사는 달랐지만 정동영 선배는 저의 롤 모델이었습니다. 아이고 과분한 말씀. 저도 저렇게 멋지게 현장을 누비면서 생생하게 전하는 그런 기자가 되고 싶다. KBS 그런 최고의 생각을 기자가 하면서. 백운기 국장이었어. 아이고. 잠시 이렇게 쉬셨다가 다시 돌아오셔가지고 많은 분들이 앞으로 정 의원님 어떻게 활약하실까 그러다가 이제 청문회에서 이렇게 발언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뿐만 아니라 우리 패널들도 그런 얘기 그때 많이 했습니다. 역시 그랬는데 오늘 오시면 맨 먼저 그걸 좀 여쭤보고 싶었는데요. 20초 동안 이렇게 쳐다보셨지 않습니까? 아무 말씀 안 하시고 무슨 생각을 하셨습니까? 이진숙 A가 있었고 이진숙 B가 있는데 사람은 좀처럼 변치 않거든요. 근데 어떻게 저렇게 변할 수 있었을까? 그게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한참 쳐다봤는데 혼란스러웠어요. 이진숙 제가 아는 이진숙 A가 맞는지 다시 태어난 이진숙 B가 원래 본질인지 그게 참 궁금했습니다. 이번 청문회 때 아마 정 의원님이 다른 분들보다 좀 더 괴로우셨을 것 같아요. MBC에서 같이 일을 했던 기자 후배들. 김재철 사장도 1년 후배인가 예. 계신다면서요. 그런 사람들이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뭘 물어보신다는 게 좀 괴로우셨죠? 마음에 부담이 많이 갔습니다. 사실 이렇게 마주한다는 게. 그리고 서로 뭐 얼굴 붉힐 일은 없었어요. MBC 있을 때는 예. 좋은 선후배 사이였기 때문에 특히 이진숙 후보자의 경우는 제가 이진숙을 바그다드에서 구출하려고 암만에 파견도 됐었거든요. 왜냐하면 91년 걸프전 때 예. 그 MBC 기자 셋이 거기에 회사에서 나오라고 명령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기자 정신으로 투철했던 거죠. 그래도 이 현장을 떠날 수 없다 그래서 CNN에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그 CNN의 피터 아네트라고 예. 하는 그래서 전쟁을 사실 생중계한 생중계를 거죠. 했죠. CNN은 그때 인말세트라고는 인공위성 송출 장치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찍은 화면을 내보낼 수 있었고 이제 그때 MBC 기자 세 사람은 이제 ENG 카메라만 들고 예. 있었기 때문에 송출 장치가 없어서 내보내지 못했지만 이제 그걸 화면에 담아오긴 했습니다. 근데 이제 연락 두절이 되니까 그때 아마 우리 국민들도 많이 걱정하고 그랬어요. 계속 이제 방송에 나가니까 보도가.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미국에 있다가 거기 요르단 암만에 특파도에서 제가 하는 일이 뭐였냐면 매일 택시 운전 기사를 암만에서 바그다드까지 800km입니다. 근데 요르단과 이라크는 서로 사이가 좋았고 택시 기사들은 늘 왕래를 했어요. 그래서 국경도 막 다니고 예. 그랬습니까? 한국의 기자가 이런 사람들이 지금 어디 호텔에 있을 텐데 데리고 나오면 뭐 3,000불 주겠다. 예. 이렇게 그 보상금을 내걸고 그러니까 뭐 택시 기사가 매일 들어가서 바그다드 호텔을 뒤지고 그때는 이제 뭐 걸어 나오고 있는 중이었었어요. 그래서 이제 며칠 만에 사실 요르단에서 상봉을 했던 그런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런데 그 이진숙 A가 어떻게 해서 이진숙 B가 됐는지 지금도 궁금합니다. 그 뒤로 이제 김재철 사장 때 그리고 대전 MBC 사장 때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드러났고 그래서 워낙 사람들이 이제 믿기 힘드니까 이라크 파견돼서 종군 기자 했다는 것 그것까지는 알겠는데 정말 제대로 했나 막 이렇게도 의심을 하던데요. 그러면 정 의원님 보시기에는 그때는 그래도 쓸만한 기자였는데 사람이 변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왜냐하면
중동 문제에 관심을 갖는 기자는 드물었습니다. 네. 그리고 본인이 이제 아랍어도 공부하고 또 본인의 전문성을 그쪽으로 잡아서 줄곧 연구하고 학습했기 때문에 굉장히 높이 평가했죠. 그리고 보도에서도 강대국에 편향된 시각만 이렇게 서구의 언론들이 보도하는 것에 대해서 좀 비판적 의식을 갖고 있었다고 느꼈고, 특히 이제 이라크에 힘없는 그 희생된 무고한 시민들에 대한 연민, 약자에 대한 연민 같은 것, 이런 게 느껴져서 좋은 보도 태도 기자다, 예.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좀 뭐든지 적당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본인이 이라크 전문 기자 했고 아랍 문화권에 관심이 있었다면 그걸 개인적으로 좀 더 천착하고 하는 건 좋지만, 네. 또 보니까 대전 MBC 사장 가가지고는 또 뭐 그렇게 지역 방송에서 그렇게 중동이나 이슬람권에 대해서 많이 보도하고 그럴 만한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또 그래가지고 대전 MBC에서는 우리가 뭐 알자지라 방송 대전지사냐 그런 푸념도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좀 뭐 오버한 측면이 예, 좀 너무 있죠. 좀 왜냐면 지나친 것 같아요. 서울 MBC 같으면 모르겠으나 그러니까요. 지역 방송에서는 좀 과한 측면이 있었겠죠. 시청자 입장에서 보면. 이번에 청문회 하시면서 이진숙 후보자 어떤 점이 많이 붉어졌습니다만 의원님 보시기에 어떤 점이 저 사람은 가장 큰 문제구나 생각하셨습니까? 이재수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좀 더 크게 보면 우리 사회의 문제, 또 이 국가의 문제, 권력의 문제, 이게 하나의 그 상징적인 사건인데요. 이렇게 가는 게 과연 상식적인가? 이준숙 후보자의 지금 생각도 이게 상식을 벗어난 거고, 이준숙 후보자를 밀어붙이는 이 정권의 행태도 상식을 벗어난 거고, 더 크게는 지금 국가 운영 방식이 사실은 국민이 거부한 거거든요. 4월 총선에서 분명히 이거 국정기조 바꿔라 했는데 그냥 오불관하고 뭐 계속 밀어붙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과연 누구를 위해서 이러는 것인지, 정말 이 정부의 생각, 어떤 사회를 만들고 싶은 건지, 대한민국을 어떻게 만들고 싶은 건지, 그런 질문이 머릿속에 맴돕니다. 그런 고뇌가 좀 읽혀졌습니다. 이렇게 청문회에 임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아무튼 제가 보기에도 너무 문제가 많고 좀 감당할 만한 사람일까 이런 걱정이 됐는데, 아무튼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의 상임위원도 임명을 했고, 지난번처럼 2명 가지고 이제 운영하겠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이제 상식이라는 말씀 드렸는데요. 가령 우리가 동창회든 친목계든 뭐 초등학교 뭐 학급 회의든 간에 가령 구성원이 5명이면, 회원이 5명이면 3명은 모여서 얘기를 하는 것이 상식 아닙니까? 그래야 회의가 성립이 되는 거죠. 그리고 2명만 그런데 나온다고 그러면 다음에 연기하자 그러죠. 그렇죠. 2명이 모이면 예. 1명 더 나올 때까지. 그것이 상식인데, 일반 원칙이지요. 그런데 이제 재적위원 2명이 합법이다라고 우기는 것은, 이거는 바이든이 아니라 난리면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 맥락이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그 상식 파괴고 지록 위마라는 제가 비유를 많이 듭니다만, 멀쩡하게 사슴인데 그걸 말이라고 하라고 지금 하는 격이잖아요. 예, 조고에 그리고 비슷하죠. 예. 만일 그 사슴이라고 한 사람은 처벌하고, 말이라고 한 아첨꾼들만 지금 용산 주변에 바글바글 한 거지요. 노라고 말하는 사람 있다는 말 못 들어봤어요. 근데 그걸 더 벗어나서 노라고 말하는 걸 그건 취지도에 놔두고라도, 지금 이진숙 후보자는 극단적인 출세주의와 극단적인 가치관, 역사관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결합하면 이게 바로 파시즘입니다. 이게 극우입니다. 본인은 극우가 아니라고 극우 부인하지만, 한국에서 극우는요, 상식적이지 않고 합리성이 없고 인간애가 없고 그런 특징이 있어요. 예를 들면 5.18을 폭도 선동에 의한 사태라고 말하고 있는 소수의 사람들,
절대 다수의 국민은 그것이 그것이 적절치 않다. 그게 상식을 벗어났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소수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인 거예요. 또 이태원 참사를 MBC가 젊은 청년들을 이태원으로 불러냈다라는 그런 아주 경악할 만한 어떻게 그런 상상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모든 사회 현상을 혐오의 시선으로 그리고 반대자는 경쟁하는 상대가 아니라 제거해야 할 대상으로 보는 그런 시각들이 묻어난단 말이죠. 제가 이 리본 달고 예. 있습니다만 노란 세월호 리본을 보면서 노란 리본으로 전국을 덮었는데 뒤덮은 이 나라의 앞날이 노랗다. 이렇게 조롱하는 그런 거기에 무슨 인간애가 있습니까? 휴머니즘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사고방식 가치관을 가진 사람 거기다 아주 극단적인 출세주의가 결합이 되면 괴벨스 같은 경우거든요. 그 문학 박사 출신입니다. 괴벨스가 원래 소심한 사람이고 평범한 사람이었는데 본인이 이제 출세 가도에 올라가게 되고 자신의 이제 그런 소질을 완전히 선전선동의 기술로 이제 발휘해서 역사상 최악의 인물, 최악의 위험한 사람이 된 건데 그런 이준석도 굉장히 사람들이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악마가 될 때는 어떤 것들이 요인이 되고 동력이 됐을까요? 이제 해석이 몇 가지 있는데요. 이제 그 한나 아렌트라고 그러는 이제 정치사상 정치학자가 악의 평범성이라는 말로 이제 아이히만 저 유대인 학살 예. 그 재판을 방쭉 지켜보면서 이제 그렇게 말했는데 보통 사람도 되게 그 가슴 속에 짐승이 살고 있습니다. 다 모든 사람이. 그러나 이것이 튀어나오지 않도록 못하도록 이성의 힘으로 또 절제의 힘으로 그래서 사실 한 사회가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운영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모두가 다 벌거벗은 민낯으로 그런 야수성으로 덤비기 시작하면 그 사회는 망가지죠. 네, 그런 점에서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다 출세형 명예요, 권력욕이 있는데 그것도 다 정도가 있는 거죠. 오늘 정 의원님을 오랜만에 뵈니까 옛날 생각도 나고 또 말씀을 듣다 보니까 오늘 이렇게 현안 외에 막 이런저런 얘기도 막 하고 그러고 싶은 생각이 불쑥 들었습니다. 제일 마음에 드는 게 정어리 TV라는 이름이 마음에 듭니다. 예, 정어리가 뭉치면 상어도 막아낸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함께 하고 있는데요. 시작한 지 이제 8개월 됐습니다만 벌써 우리가 구독자가 43만 명을 예. 넘어서고 또 성원해 주신 덕택에 다음 주부터는 여의도로 스튜디오를 이제 옮기게 됐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여의도에 새로운 스튜디오 마련해서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다시 돌아가서요. 이제 그러면 2명 가지고 운영을 하겠다는 뜻 아닙니까? 그대로 2명 가지고 5명이 합의제로 운영하게 돼 있는 기구를 운영을 하면 위법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탄핵 사유가 되는 겁니다. 이 방송통신위원회는요, 원래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정보통신부를 이명박 정부 때 해체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거기에 있던 그 방송통신부를 과학기술부로, 행정안전부로, 그다음에 방송에 관한 건 방송통신위원회를 만들어서 이렇게 다 각기 분산시키는 건데요. 그때 이 방송통신위원회는 독임제, 그러니까 뭐 통일부 장관, 뭐 외교부 장관처럼 그 부서에 관할을 한 사람이 이 결정권을 갖는 것이 아니고 최종 결재권자가 한 사람이 아니고 합의제. 그래서 합의제 행정기관은 국무총리의 통할을 받지 않습니다. 국무총리의 권한은 내각 각 부처를 통할해서 대통령을 보조하는 건데 이거는 그런 일반 내각 부서와 다른 거지요. 그리고 여야가 함께 추천하도록 돼 있는 거고, 그러니까 당연히 합의제 행정기구의 그 원 취지에 비추어서 5명에서 2명이 모여가지고, 그것도 대통령이 임명한 2명이 모여서 뚝딱뚝딱 중요한 사안을 KBS 사장을 바꾼다든지 YTN을 민영화시킨다든지 팔아 넘긴다든지, 이거 다 명백한 법률 위반인 거지요. 그래서
이동관 탄핵했고 김홍일 탄핵했고 이상인 직무대행까지도 직무대행이지만 위법한 일을 수행했기 때문에 이진숙 후보자도 이제 오늘 임명이 됐는데 이제 박문진 이사 2시에 선임할 거 아니겠습니까? 소집했답니다. 박문진 이사 이제 멋대로 임명하겠죠. 예. 그러면 이건 명백한 법률 위반이기 때문에 곧바로 탄핵 절차에 들어갈 겁니다. 만약에 지금 이제 그게 위법이다. 그래서 그 위법한 일을 저지른 책임자인 방통위원장을 탄핵하겠다라고 한다면 그러한 위법한 상황을 만든 사람이 대통령이고 결국은 대통령에 대한 탄핵 사유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간접적으로 연결되는 거죠. 오히려 직접적인 예. 그 기구의 운영을 지금 대통령이 그렇게 하도록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말씀하면은 뭐 직접적인 사유도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참 내각제 하는 나라들이 부러워요. 무슨 얘기냐면 4월 10일 날 정권 바뀌었습니다. 예. 그렇지 않습니까? 윤석열 정권 물러났어요. 예. 내각제 같으면. 주권자가 국민인데 국민이 거부했는데 그럼 당연히 정권 퇴진해야 되죠. 이게 내각 책임제입니다. 그래서 내각제 하는 나라가 부럽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뭐 이게 대통령제 하는데 우리 국민들이 뭐 대통령제를 선호하니까 합니다만 하려면 제대로 해야죠. 제대로 한다는 건 뭐냐? 입법, 행정, 사법이 철저하게 권력 분립이 돼야 하는 겁니다. 상호 견제와 균형이 돼야 되는데 지금 뭐 속수무책이지 않습니까? 우리 겨우 할 수 있는 것이 탄핵 발의하고 탄핵 의결하는 것밖에 국민이 저항하는 수단이 없어요. 입법부가 저항하는 게. 미국 같으면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야 하는 자리가 1200명입니다. 우리는 지금 63명 인사청문회 하는데 그것도 청문회 해봤자 그냥 임명하잖아요. 총리 한 명 빼놓고는 총리나 대법관은 이제 동의, 국회가 과반수 찬성을 해줘야 되지만 미국의 상원이 인사권, 인준권을 갖고 있습니다. 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그 임명 못합니다. 단 한 명이라도 상원의원 100명 중에 한 명이라도 본회의에 회부하는 것을 거부하면 상정 자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막강한 권한을 의회가 갖고 있는 이유는 대통령이 선출된 왕이 돼서는 안 된다 하는 그 이른바 미국의 파운딩 파더스, 건국의 아버지들의 심사숙고, 숙고에서 나온 제도입니다. 의회가 미국 의회가 예산권 갖고 있지 않습니까? 예산 편성권.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이 갖고 있는 예산권이 국회에 있는 거예요. 또 감사원. 지금 뭐 감사원 가지고 무소불위의 칼을 휘두르고 있는데 감사원이 국회에 있는 겁니다. 또 인사청문회.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법안 제출권, 입법권인데 입법권은 오로지 입법부에 속하는 거지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 법안이 필요한 자기가 생각한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서 그건 여당에 부탁해야 되는 겁니다. 야당이 부탁해야 되는데 지금은 국무회의에서 처리해서 통과시켜서 국회에 넘기는 입법 법률안 제한권까지 갖고 있는, 그래서 미국 대통령에 비하면 거의 황제적 권한이다, 제왕적 권한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것도 더 고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폐해를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에서 받고 지금 윤석열 정권에서 똑똑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의 학습장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 이런 식으로 대한민국이 운영돼서는 안 되는 거구나. 불과 0.7% 차이로 승리한 대통령이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대한민국을 완전히 냉전 반공주의 시대로 지금 되돌리고 있지 않습니까? 내정 외치다. 이런 아주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가 근본적인 문제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쭙고 싶습니다. 이제 뭐 방통위가 이렇게 되고 또 그런 일들이 반복되고 악순환되고 이렇게라도 해서 KBS, MBC를 어떻게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이렇게 여쭤보는 것은 이제 우리 이 정어리 애청자님들은 워낙 수준이 높으시고 제가 우리 애청자님들 정치 10단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다 아시니까 오늘 또 다른 분도 아니고 정동영 의원님이시니까 좀 깊이 있는 질문을 한 가지 더 던져보고 싶습니다. 이미 국민들 마음속으로는 윤석열에 대한 탄핵은 이미 실현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법적 절차에 막혀 있는데 그뿐만이 아니고
과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할 수 있는가? 국회의 3분의 2 의석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국회 탄핵 입법 청원도 140만 명, 150만 명 가다가 주춤한 게 저는 윤석열은 마음속으로 탄핵을 했는데 지금 만약에 윤석열을 탄핵했을 때 그 다음에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확신이 좀 부족한 것. 민주당한테 지금 정권을 맡겨도 될까 하는 그런 의구심. 이런 것들이 백도를 못 채우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혹시 의원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국민은 지금 정치 의식과 정치 수준에서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G7 국가들도 부러워하잖아요.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해서 끌어내리고 질서정연하게 평화리에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세계인들에게 주었는데요. 저는 앞으로 정치 상황과 관련해서도 저는 우리 국민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미 탄핵은 금기어가 아니죠. 335 대화 자리에서 술자리에서 밥 먹는 자리에서 사실상 국민의 신임은 끝났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박근혜 정권 탄핵 때 탄핵에 찬성하는 여론이 78%였습니다. 공교롭게 300명 중에 78% 의석 233명이 찬성에 가결했습니다. 이게 참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민심과 그 국회에서의 표결 결과가 일치한 거거든요. 근데 아직 거기까지는 이제 도달을 못한 거죠. 결국은 민심입니다. 민심이 끌어올라서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면 윤 대통령도 그 레드라인을 넘게 되는 거죠. 제가 아까 100도씨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78도쯤 되는 거죠. 100도가 아니라. 아니 78도면은 사실 이제 100도가 돼서 탄핵이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탄핵 노래만 부르다가 5년 오는 상황을 가장 걱정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민심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하셨고 그 민심이 폭발하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가 막연히 느끼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내외의 여러 가지 의혹들 이런 부분들을 좀 밝혀내는 게 중요한데 일단 특검부터 막히고 있으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게 내관이고 그게 골인데 말이죠. 이걸 푸는 방법은 없을까요? 네, 이제 지금 여당의 대표가 제3자 특검법을 전에 찬성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하나의 단초가 될 수 있을 거고요. 최혜병 특검법은 윤석열 특검법입니다, 사실은. 그렇죠. 핵심이 우리 최상병의 그 억울한 죽음의 진실을 밝혀내는 거에 핵심에 대통령의 권력자의 권력 남용이 있는 거거든요. 그 증거만 나오면 그걸로 사실은 법적 탄핵의 요건은 100% 충족이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사코 막는 거죠. 방어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결국 아까 민심이라는 그 한 축과 그다음에 명명백백한 증거의 출현 이 두 가지가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검사 출신이라 어떻게 하면 빠져나가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연구를 많이 한 것 같거든요. 그런 것까지 이렇게 예상을 해가면서 민주당이 좀 전략을 짜야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거 호미로 막을 수 있는 일, 가래로 못 막는 그런 이제 결과를 본인들이 초래한 거죠. 그리고 탄핵보다 더 큰 영역이 정치의 영역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제일 필요로 하는 게 국민 통합이잖아요. 내외의 여러 어려움을 헤쳐가기 위해서는 사회적 통합 이런 거 없이는 힘이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이미 국제적 위상은 이렇게 올라가 있는데 올림픽에서도 보면은 우리 젊은이들의 기상과 그 힘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흑백 논리로 또 과거 냉전 반공주의 시대로 이분법으로 이렇게 재단해서 또 야당에 대해서는 이제 이른바 정적 죽이기로 일관한 2년. 그러니까 총선 끝나고
야당 대표를 청와대로 초치해서 만났던 그 정신을 살려갔으면 좋을 텐데 금방 또 후퇴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정치는 실종되고 민낯의 권력만 지금 난무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거기서 이제 불행해지는 건 우리 국민이고 먹고 살기 힘든 우리 서민과 중산층의 현실이 있죠. 윤석열 대통령이 지은 죄가 참 많지만 개인적으로는 가장 큰 죄가 국민을 갈갈이 찢어놓은 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죠. 분열과 대립, 증오와 혐오, 예. 어떻게 대한민국을 이렇게 끌고 갑니까? 오늘 이렇게 귀한 말씀 많이 들려줘서 감사한데 한두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예. 통일부 장관 지내시지 않습니까? 지금 대북 정책과 관련해서 국민들이 걱정을 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정말 전쟁 나는 것 아닌가. 특히 천공이라고 하는 자 얘기를 윤석열 대통령이 좀 듣는 것 같기도 하고, 지금 통일부 장관 하는 말도 뭐 전쟁 준비되어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지금 대북 정책에 대한 평가를 떠나서 좀 위험한 상황이 올 수도 있겠다라고 혹시 생각하십니까? 지금 소강 상태는 전적으로 미국 대사 그리고 주한미군 사령관의 발언 덕분입니다. 말하자면 미국은 긴장 고조가 아니라 긴장 완화를 보고 싶다. 그리고 대북 확성기는 정전협정 위반의 소지가 있다는 그 미국 대사 주한미군 사령관들의 그런 진정 자제 역할이 없었다면 아마 훨씬 더 위험한 상황에 있을 겁니다. 지금 미국 대선이 이제 바이든 트럼프에서 해리스 트럼프로 구도가 바뀌어서 다시 이제 안개 속으로 들어갔습니다만, 이제 해리스 정권이 돼도 바이든 때와는 또 뭐 조정이 있을 겁니다. 기본적으로는 뭐 민주당의 대외 정책이 그대로 가지만, 그런데 이제 트럼프가 될 경우에는 이제 anything but 바이든, 예. 그러니까 ABB가 예. 되겠죠. 옛날에 anything but NEC, 클린턴 예. ABC였는데, 예. 그러니까 바이든 때 건 다 뒤집어라 하는 거가 될 터인데, 그러니까 핵심적인 건 트럼프는 가치 외교 이런 거 별로 예. 중시 안 합니다. 이익을 뭐가 이익이냐 뭐 이런 거로 보는 거죠. 그리고 말하자면 그 대결 구도에 우리가 천병에 서 있었는데, 아마 러시아하고 대화할 거고 우크라이나 전쟁 끝내겠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또 김정은 뭐 사이 좋다, 뭐 저 만나게 될 거다까지 지금 되게 그런 기조로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동안 한미일 동맹화 그러면서 북중러와 대결 구도, 신냉전 구도를 지금 만들어 온 셈이거든요. 이 구도가 허물어지는 거니까, 그러면 여기서 이제 방향 전환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정말로 지난 2년 동안 우리에게 실종된 것은 국익이고 국격이고 또 국민이 없잖아요. 다시 이 실종된 실용 외교, 실리 외교, 국익 외교, 이렇게 될 때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 다시,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이 다시 찾아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쟁 우려하는 국민들께 그 정도로 걱정할 일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실 수 전쟁은 있나요? 안 납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발적 충돌과 국지적인 충돌은 있을 수 있죠. 물론 위험성이 있죠. 우발적 충돌이, 왜냐하면 과거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확성기 틀기만 틀어봐라. 격파 사격하겠다. 북한이 이제 협박한 거예요. 또 이제 남쪽에서는 뭐라 그러냐. 격파 사격이라고, 우리는 원점 타격, 선제 원점 타격하겠다. 예. 그럼 그게 전면전으로 비화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위험성이 있는 거지. 화약고니까요. 그러나 이제 전쟁이라는 것은 이제 그 밖에 전체적인 큰 하나의 정치의 연장 속에 있는 게 전쟁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은 없지만 그러나 우발적 충돌을 불사하겠다는 그런 이 정권의 태도가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오물풍선에 대한 지금 우리 정부의 대응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지금 뭐 무능하지요. 뭐 용산 앞마당에도 떨어지고. 예. 그리고 좀 얼굴이 화끈거립니다. 세계인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정말 유치하고, 그러니까 그거를 북한만 비난하는 게 아니라 한반도 상황을 한심하게 보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상황을 관리하는가? 근데 여기서 한 발 더 나가서 우리가 정권을 잡고 있을 때 그때 왜 전단 그거 현재 현실적으로 있는 경찰관 직무 집행법만 갖고도 그 막을 수 있는 거거든요. 현존하는 위험에 대해서 말하자면 그 제지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부터도 그걸 막지 못해서 3년 동안 남북 대화가 단절되고 지금까지 5년 반 2019년부터 19, 20, 21, 22, 23, 24 지금 6년째 남북에 완전히 차단됐을 뿐만 아니라 근친 증오의 시대로 돌아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좀 성찰할 부분도 있고 또 다시 민주당이 집권의 기회를 갖게 되면 어떻게 해서 다시 한반도에서 평화 공존의 시대를 열 것인지 여기에 대한 숙고가 지금부터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는 제가 살고 있는 여의도 아파트 단지에도 떨어져 가지고요. 봤습니까? 예. 군인들이 막 왔다 갔다 하니까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한결같이 이 안에 다른 게 들어있으면 어떻게 되겠나 이런 걱정들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냥 두는 걸 보면서 도대체 의도가 뭔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분명히 이건 도발인데 항상 도발로만 생각하면 문제의 본질을 못 보죠. 그 먼저 시작한 빌미는 전단입니다. 전단은 또 이북 사회는 최고 존엄이라고 불리잖아요. 그 김정은에 대한 온갖 모독과 욕설과 뭐 비방 이런 걸로 가득한 전단이 떨어지니 뭐 자기들로서는 북쪽으로서는 이제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하는 거고. 그래서 남북 관계 모든 그 사안은 작용 반작용입니다. 작용 반작용. 일방적인 건 있을 수 없습니다. 끝으로 개인적인 질문입니다. 국회를 잠시 떠나 계셨잖아요. 그 시간은 의원님한테는 어떤 시간이었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22대에 들어왔는데요. 20대, 18대, 16대에 있었고 17대, 19대, 21대 홀수 때는 또 밖에 있었어요. 그런데 뭐 공교롭게 그렇게 됐는데 그 시간은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들이었어요. 오히려 4년 동안 이 여의도에 와 있을 땐 정신없이 지나서 4년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난지 머릿속에 없는데 비어 있었던 그 4년 동안은 선명하게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스스로 돌아보기도 하고 또 아래로 내려가는 시간이기도 하고 그래서 제 인생을 통째로 보면 떨어져서 야인으로 자연인으로 있었을 때가 의미 있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돌아오신 의원님을 이렇게 뵙고 눈빛이 좀 달라지신 것 같다. 어떻게 달라졌어요? 싸나워졌어요? 인자해졌어요. 감사합니다. 옛날에는 총총하셨다가 그 다음에는 더 커졌다가 이제는 좀 인자한 그런 느낌. 할아버지 되셨죠? 아직 못 됐습니다. 아직. 죄송합니다. 제가 먼저 돼서. 돌아오시니까 그걸 좀 궁금해하는 분들이 있어서 여쭤봅니다. 대통령 선거 나가셨잖아요. 그때 참 열렬히 지지했던 저로서는 참 안타까웠는데 제가 부족해서 떨어진 거죠. 혹시 아직도 좀 마음속에 회한도 있으시고 내가 대통령 되면 이런 나라 만들었을 텐데 이런 것도 있으시고 한 번 더 기회가 되면 대선에 좀 나갈 마음이 있으신가요? 아예 그것은 옛날 얘기고요. 내려놓은 지 오래됐고요. 저기 하나 남아 있습니다. 뭐냐? 정치를 허업이라고 한 그 JP의 얘기가 늘 마음에 걸렸거든요. 그럼 나는 40대에 정치를 시작해서 평생 정치를 한 건데 나에게 남은 건 뭔가? 제 스스로 대답한 것은 개성공단입니다. 개성공단은 허업이 아니지 않느냐. 이걸 다시 만들어야 되겠다. 다시 돌려야 되겠다.
2004년 12월 15일부터 시작해서 2016년 2월 16일 박근혜 정권에서 닫아버리기까지 10년 동안 운영이 됐던 5만 5천 명의 북한 노동자와 남쪽의 자본 기술이 들어가서 남북의 매일매일 작은 통일을 만들고 미래 비전을 만들었던 이것을 다시 돌리는 게 저에게 남아있는 소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내각제 얘기하셨지 않습니까? 예. 지금 개헌 얘기도 나옵니다만 내각제로 바꾸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십니까? 근데 국민이 원치 않으면 그건 갈 수가 없죠. 예. 그런데 대신 대통령제를 하려면 책임 있는 대통령제. 지금은 5년 무책임제거든요. 일단 되고 나면 5년 동안은 무슨 짓을 해도 내가 쟁취했으니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 뭐 이런 심보 아니면 이렇게 국정을 운영할 수가 없는데 딱 윤석열 대통령이 역사에 기여할 수 있는 가령 대통령 끝난 뒤에 역사는 이 정권을 뭐라고 기록하겠습니까? 빤합니다. 근데 이 역사의 기록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찬스가 기회가 윤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뭐냐면 정상적으로 대통령제를 하는 것과 함께 지금 5년 4년으로 돼 있잖아요. 국회의원 임기는 예. 4년이고 지방선거도 4년인데 대통령만 그렇게 해서 임기를 맞추게 되면 이게 이제 헌정 체제가 예측 가능하게 이게 돌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아마 이제 이거는 7공화국이 될 터인데 7공화국을 개창한 대통령으로 아마 역사에 뭐 기록될 터이니까 그건 아마 이제 주변에 있는 참모들은 뭐 얘기를 못 할 거고 그래도 그 주변에 생각이 있는 원로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역할을 좀 했으면 합니다. 국민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한 번도 안 해본 대통령이라 그 말을 들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청개구리 마지막에 엄마 유언 들은 것처럼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 그게 저도- 우리 국민이 행복해지는 길입니다. 저도 사실 김종필 총재가 내각제 할 때부터 뭐 내각제 고개를 갸우뚱했는데 요즘엔 너무 지긋지긋해가지고 그래 내각제를 한번 해보는 것도 방법 아닐까. 이건 대통령제 분명히 문제가 있는 제도다 우리나라에. 내각 책임제잖아요. 예. 국민의 신임을 잃으면 뭐 일주일 만에라도 물러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아무리 실정을 저지르고 폭정을 해도 5년 동안은 끄떡이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경직된 체제. 그리고 지금 대통령 단임제 해서 6명인가요? 대통령을 뽑았는데 사실은 정치를 오래 했던 DJYS 대통령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뭐 성공한 대통령들이 있지만 대부분 지금 뭐 실패했지 않습니까? 특히 보수 쪽 대통령들이 실패했는데 또 실패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진지하게 대한민국이 지금 과거의 대한민국이 아니고 키가 훌쩍 컸습니다. 거기에 맞는 옷을 좀 생각할 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또 뵙고 싶은데 예, 예, 언제라도 연락드리겠습니다. 불러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민주당 정동영 의원 만나봤습니다. 여러분 또 뵙고 싶을 때 저희가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하는 말씀 듣고 오늘의 댓글 선정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애청자님 여러분, 스튜디오가 훨씬 환하고 밝아졌지요. 백우기의 정어리 TV가 서울 여의도에 새로운 스튜디오를 마련했습니다. 이제 8월 5일 월요일부터 이곳 새로운 스튜디오에서 백운기의 정치 1번지 여러분들 찾아뵙게 될 것입니다. 새로운 스튜디오에서 펼쳐가는 여의도 시대, 여러분 더욱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정어리 TV의 여의도 시대, 여러분 함께 만들어 갑시다. 네, 새로운 여의도 시대 여러분 함께 만들어 가십시다. 오늘 댓글 좀 여러분 뽑았습니다. 안개미소님, 제가 아까 안개미소님 사연을 소개를 해드렸던가요? 그리고 김일웅님, 문태준님, 에슬라님, 이한느님, 정필성님, 이향님, 쑥이님, 네, 이렇게 오늘 댓글 선정했습니다. 아래 주소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보내드리도록 하겠고요. 정어리 선크림입니다.
안개미소님 글을 이게 여러분들이 너무 많이 보내주셔가지고요. 제가 소개를 해야겠다라고 하다가 못 보내드리기도 하고 그렇기도 합니다만은 예 죄송합니다. 시간 걸려서 만약에 제가 오늘 소개를 안 드렸으면 내일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개미소님 글 찾았습니다. 착한 악마님, 지난 겨울 오토바이에 정어리 TV 깃발 꽂고 일 없는 날 경기도 일원을 돌고 다녔다는 게 생각납니다. 모든 게 우리 정어리 가족이 있어서 여의도까지 입성하게 된 것 같습니다. 정어리 TV 가족님들 화이팅 합시다. 이 글을 보내주셨는데 착한 악마님께서 또 여의도 시대 축하하는 영상까지 만들어서 보내주셨지요. 저도 이걸 보면서 뭉클했는데 안개미소님께서도 같은 느낌 가지셨나 봐요. 이따가 끝날 때쯤 소개해야지 했는데 예 찾아서 반갑습니다. 그리고 오늘 슈퍼챗도 많이 보내주셨는데 슈퍼챗 보내주신 분들 제가 아까 다 소개해드렸지요. 예, 락님, 상강뜰님, 이정아님, 최은정님, 영파리님, 보수영님, TV님 감사드리고요. 예, 오늘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이곳 마포 스튜디오에서 진행할 날도 이제 2번 남았네요. 끝까지 함께 해주십시오. 오늘이 7월 마지막 날입니다. 내일 8월 첫날 더욱 힘차게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